대한민국의 부채, 여러분도 알다시피 경제 주체들마다 부채가 장난이 아닙니다. 가계부채도 그렇고요. 기업부채도 그렇고요. 정부 부채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을 계속해서 알리고 왔습니다. 아마 시장 전문가들도 부채 폭발의 위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2월 달에 금리를 못 올린 이유가 부채 폭발의 위험 때문에 지금 못 올리고 있거든요. 정부도 마찬가지로 부채 폭발의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부채 중에서도요. 이거 진짜 위기가 될 수 있겠는데 하는 그런 부채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3년새 전세자금 대출 증가율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68.81%입니다. 엄청나게 늘어났죠. 이게 이렇게까지 늘어나는 것은요. 전세자금 대출은요. 쉽게 말하면 규제가 없습니다. 규제가. LTV라고 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나 DSR이라고 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거 전세자금 대출에는 예외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전세자금이 서민이나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이라고 여겨서 이게 규제의 무풍지대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증가율이 어마어마합니다. 금액으로 봐도 이거 진짜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2010년 1월에 101조였습니다. 이게 101억 원이 아니라 101조입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에 170조 5천억 원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죠. 특히 말입니다. 2021년 1월에 134조 7천억 원에서 2022년 1월에 163조 4천억까지 폭등합니다. 폭등. 이거 괜찮을까요? 이거 말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가 이것은요. 점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말입니다. 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그 규모가 워낙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전세자금 대출만 봐서 이렇죠. 여기서 좀 더 확장을 해볼까요? 전세보증금까지요. 전세보증금까지 확장을 하면 170억 5천억 원 68.81% 늘어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거 보세요. 2022년 기준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보면 1,000조가 넘습니다. 1,058조 3천억 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까지를 보면 5년 만에 37.3%가 늘어납니다. 금액도 770조 9천억 원에서 287조 4천억 원이 늘어나서 1,058조 3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와, 엄청나게 늘어나죠. 주로 보면 말입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사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 798조 7천억 원이었는데 2020년에 968조 9천억 원. 이게 말입니다. 2021년에는 1,056조 1천억까지 훌쩍 뛰어버립니다. 이때가 말입니다. 지난 정부가 무리하게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인 때입니다. 임대차 3법이라는 게 결국 전셋값을 올렸잖아요. 전월세 상한제도 그렇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제도 그렇고요. 전월세 신고제도 그렇고요. 이 세 가지가 전셋값을 어마어마하게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가서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폭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위험하냐? 전세자금 대출이 왜 위험하냐? 왜 부채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는요, 금액도 1058조 3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이지만 당장 말입니다. 이자 폭탄이 문제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여러분 이자 한번 보세요. 6.67%입니다. 상단이. 하단도 4.51%예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러 가보면요. 이 하단이 4.51%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말입니다. 상단에 가깝습니다. 6.67%에 가깝다는 이야기예요. 신용등급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미세한 차이뿐이고요. 결국은 6%가 훌쩍 넘는 그런 이자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젊거나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좀 작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출에 대한 이자가 폭탄처럼 쏟아지면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이거 버티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이게 전세자금 대출을 워낙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담이 돼서 전세를 지금 낮은 데로 옮기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기왕이면 더 싼 곳. 게다가 지금 부동산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뭐 낙폭은 굉장히 줄였습니다만은 전세는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갑자기 많이 올랐던 전세값이 또 갑자기 많이 떨어지니까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폭탄이 동시에 터지는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폭탄에 대한 위험, 쉽게 말하면 이자를 갚을 수 없어서 이게 디폴트가 생기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전세 보증금 반환을 못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까지 동시에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결국 이중고가 된다는데 이중폭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를 때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를 보면 오를 때는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6억 7,344만 원까지 올랐던 것이 2023년 2월 달에 보세요. 5억대로 떨어졌습니다. 5억 9,297만 원, 1억 이상 1억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시장의 불안감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전세자금 의외로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워낙 규제를 안 받고 그냥 계속해서 내줬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위험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장의 판단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게 가계부채하고 같이 맞물릴 수 있잖아요. 가계부채도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엄청납니다. 전세 자금을 포함했을 때 가계부채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2022년 기준으로 3천억에 육박합니다. 2,925조 죄송합니다. 3천조 2,925조 3천억까지 올라갔습니다. 2017년 대비해 보면요 31.68%가 늘어난 거고요. 금액으로도 703조 8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가계부채하고 맞닥뜨린다. 그러면 그 부채의 어떤 성질이 폭탄으로 돌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 부채에 대한 위기는 점점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나마 말입니다. 경기가 좋아서 벌이가 좋으면 가계소득이 많아지면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경기가 최악까지 터진 상태예요. 지금 현재
회복기가 아니라 침체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계소득이 줄어요. 예, 가계소득이. 예, 일자리가 그만큼 줄고요. 자영업자들의 어떤 매출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채에 대한 부담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단서가 있으면 예, 그 단서를 과거와 현재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전세자금 대출은요, 작은 단서가 아닌 것 같아요. 1,000조가 넘는 데다가 늘어난 것이 갑자기 늘어난 게 워낙 많고요. 또 갑자기 떨어진 거, 전세자금이 떨어지니까 역전세난까지 일어나면서 전세금 반환까지도 문제가 되니까 아마 이중 충격이 동시에 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 점점 커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채 폭발의 위험들이요, 점점 다가온다. 저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이게 단서, 작은 단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큰 단서였다. 예, 이런 생각이 든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부채 폭발의 위험은요, 아마 당장은요, 이게 2금융권이나 예, 그렇지 않으면 상금융권에 먼저 올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준비도 탄탄히 해야 됩니다. 진짜 좋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제2금융권에 예, 이게 부실채권율이 뭐 3%를 넘어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BIS 비율이 8% 아래로 내려갔다든가 이러면 예금자 보호한도 금액 5천만 원까지만 저는 넣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언제 어느 때 지금 이금융권은 터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예,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채 위기는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곁에 굉장히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